수의 밑줄. 여기서의 수는 자수를 의미합니다. 십자수 들어봤지? 그런 것처럼 수를 놓다 할 때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는 어떤 그림에 대한 그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동그라미 화자죠? 당신의 옷을 다 지워 넣었습니다. 거기 조국 부처 절대자막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작품 외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고 우리는 그냥 연인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뭐야? 이미 끝났어. 옷의 동그라미. 옷이 그럼 뭐가 된다? 화자의 정성이 된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심의도 짓고 안쪽에 입는 옷입니다. 도포옷, 뭐 겉에 이렇게 두르는 옷이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옷을 싹 다 지어놨대. 한 세트를 다 지었다는 이야기야.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것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다. 그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다의 밑줄.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지. 완성을 시킬까 말까, 시킬까 말까. 왜?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짓다가 놓아두고의 밑줄. 자, 어때요? 시구의 반복이죠.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 망설임의 흔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설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뭐야? 다른 놈들은 내가 아이고 얘가 바느질을 잘 못해가지고 완성을 못했네. 하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비밀이지. 진짜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머니에 술을 넣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마음의 체크. 마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추상적 관념이란 말이죠. 이 추상적 관념이 뭐야? 금실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힘들 때 어쩌다 술을 놓으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가 풀려서 맑은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심플하게 보면 돼.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왜 너네 지갑 같은 거 선물해주면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한 장씩 넣어주는 거 알아? 돈 많이 벌라고? 몰라?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물할 때, 옷을 선물할 때 뭐 안에다가 존귀한 보물을 넣어서 보통 선물을 해주죠.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거기 밑줄.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야? 모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 역설법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임에게 그 선물을 준 옷을 다 짓긴 했지만 술을 완성하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한 이유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였다? 내가 힘들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2번째는 뭐 넣을 만한 보물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와 감상 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작품을 그냥 내재적 관점으로 쓱 읽어보고 맞아봅시다. 이 시는 만해 한용운의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경어체의 밑줄 아래 경어체 있습니다. 경어체에 써주세요. 존댓말, 존대표현, 높임말이죠. 그래서 습니다, 비읍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한용운의 니무침묵 서문에서 밝혔듯이 당신은 조국, 연인, 진리, 부처 등 화자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 중 하나일 수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수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 그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로 들고 있다. 2가지의 체크. 하나는 수 놓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면의 정화 1번 동그라미 마음의 위안 내면의 정화의 밑줄. 나머지 하나는 그 주머니에 세상에 넣을 만한 보물이 이 세상에는 없다. 2번 동그라미 보물이 이 세상에는 아직 없기 때문.
화자에게 스노키는 임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임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의 과정. 그래서 임을 수놓는 과정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 아, 내가 이 옷을 완성 지으면 임한테 줄 수 있지라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다시 말해 스노키는 화자가 임을 찾아가는 행위, 곧 구도적 상상력, 구도적의 밑줄. 자, 우리 구도적이란 단어를 알아둡시다. 아래다 가로 열어두세요. 도구라고 써주고 도를 구함. 도를 구하기 위한 상상력의 활동이자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놓는 금실을 임의 실상을 구현해 나가는 화자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놓는 금실 자체가 뭐다? 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쓰린 때 스노키를 통해 맑은 노래와 같이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힘들 때 금 놓고 스트레스 푼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이런 화자에게 스노키를 완결짓는다는 것은 죽음, 곧 임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 스노키 완결의 밑줄, 죽음 밑줄, 종결의 밑줄, 스노키를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게 되거나 혹은 죽음 자체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죽음이라고 보는 관점은 뭐에 대한 이야기? 구도적 자세에서 부처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그 다음에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 것은 여기서 임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이라는 이야기는 임을 만났다 안 만났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순을 놓는 행위를 멈추게 되는 것은 임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끝까지 가지고 만들다가 만났을 때 돼서야 비로소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예. 다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렵다. 이 작품은 어려워. 봅시다. 지금은 남의 땅. 지금이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 거기 대유법이라고 되어 있죠. 대유법의 밑줄. 우리 대유법은 무슨 설명이라고 그랬죠? 작은 걸 큰 걸. 그래. 작은 걸로 큰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좀 더 편하게 보자면 대유법의 아래 가로 열고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다라고 해서 대유법인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빼앗긴 들 자체는 뭐야? 원래는 땅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조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을 대표하는 들판으로 비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은 오는가? 그래서 봄이 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리법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동그라미 화자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햇살을 받는다의 밑줄 뭘 하고 있어요?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봄을 느끼는 행위.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것으로 우리가 푸르다 원래 뭐예요? 시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푸른 들이 맞붙은 것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희망의 세계, 이상향적 세계다.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상향은 뭘 의미한다? 봄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가르마 같은 지규법이 쓰였고요.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지규법이고요. 걸어만 간다. 그래서 봄에 미쳐서 걸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가로 열고 닫읍시다. 하늘아 들아에 하늘도 불렀고 들도 불렀네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의인화에 대한 이야기다. 청자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혼자 안 왔다 라고 했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럼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는 그런 해석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왜냐? 그 뒷부분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죠. 네가 나를 불렀느냐? 누가 불렀느냐? 답답하다 말을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들판에 대한 그
슬픔, 답답함,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인다. 뭐예요? 의인법이죠. 한 자욱도 섰지 말라, 서 있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옷자락은 흔들고, 종다리, 종달새죠. 그래서 종달새는 여기선 청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달새 울음소리죠.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지구법이죠.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는다. 나를 뭐하고 있다? 반기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봄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타, 보리바타에 가로 열고 닫읍시다. 이것도 뭐 청자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 돈호법이 쓰였고요.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 자정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그러니까 의인법에 대한 이야기죠.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거기 자연에 동화되었다의 체크 별표. 화자가 보리를 봤어. 근데 보리가 간밤에 비를 맞아서 뭔가 이슬이 맺혀있고 말끔해. 그래서 뭐다? 아, 나도 마치 씻은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이랑 화자가 서로 동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여기서의 동화는 같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기꺼이 가자. 가자의 밑줄 뭐예요? 청유형 어미가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유. 말은 논바닥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이 뭐야? 뭐하는 노라 안고 도는 착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의인화. 그래서 이 작품은 대부분이 의인법이 자주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하고 지 혼자 어깨춤만 흘리고 가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도랑이 개울물이 논길을 사이사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말아라. 여기서 깝치다는 까불지 마라가 아니죠. 재촉하지 말아라. 맨드라미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가로 열고 닫아볼까? 이 부분 봐라. 마라의 밑줄 명령이죠. 명령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나비하고 제비는 뭐예요? 곤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의인화가 쓰였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너무 빨리 날아다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모든 봄꽃들에 인사를 해야지 라고 했으니까 봄을 천천히 느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모든 것이 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의 밑줄 화자의 소망. 그래서 뭐다? 이 들판 봄을 싹 다 느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호미의 동그라미 별표 3개.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이제 이게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하면 지금 광복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호미를 지어달라고 했어. 그러면 호미는 어떤 저항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호미를 통해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고 있다. 현실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호미를 가지고 뭐 하는지 봅시다. 살찐 젖가슴과 같은 지구법이죠. 이 부드러운 촉각이죠.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짬조차 흘리고 싶다. 뭐 하는 행위냐? 봄의 들판을 만끽하는 행위지. 그치? 봄이 오게 만들겠다가 아니야. 봄이 온 것을 실컷 즐기겠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호미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열심히 이 봄을 더 느끼고 싶어. 완벽하게 더 느끼고 싶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극복의 의지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거기에 의지 X라고 적어주세요. 의지 X. 이해됐나요? 수아 이해됐냐? 좀 어렵다잉.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지구법. 짬도 모르고 짬은 틈도 모르고 끝없이 내닫는 호나. 왜? 너무 즐거웠거든. 원래 너무 즐거워. 왜? 봄이 왔기 때문에. 내 호나 밑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렀죠.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우습다의 밑줄. 누가 누굴 보고 우습다 그러고 있어? 지가 지 영혼한테 우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게 바로 뭐? 자조적 태도다. 자조가 뭐다? 스스로를 비웃는 거였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내의 밑줄 냄새죠.
여기서의 풋내는 뭐야? 풋사과, 풋고추, 뭐 이제 갓에 대한 접사죠, 풋이. 그래서 풋내를 띄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봄의 향기가 내 몸에 가득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봄과 화자는 뭐했다? 동화되었다. 완벽히 물화일체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의 밑줄. 자, 일단 푸른 웃음은 공감각인 건 알겠지. 웃음소리, 청각에 대한 이야기, 푸른은 시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청각이 시각화라서 공감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각이 중요할까? 아니, 뭐가 더 중요하지?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 거기에 밑줄 역설. 이 역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역설법이 나오면 뭘 찾아야 된다?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자. 이 이면적 의미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숨겨진 뜻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뭘 보자? 웃음은 왜 즐거운지, 왜 서러움이 느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웃음, 뭐 때문에 즐거웠냐 얘는 이때까지. 신나게 봄을 즐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웃음은 봄을 즐긴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서름은 뭐? 서러움에 대한 이야기거든. 상황을 생각해보자. 뭐에 대한 서러움이지? 이 땅이 우리 땅? 아니, 조국을 빼앗긴 슬픔. 이해되고 있어? 지한이랑 성호도 이해돼? 오케이. 내가 성호하면 어차피 두 성호야. 너도 이해됐어? 유태가? 자,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젓는다. 다리를 절며, 절며의 밑줄. 여기서 전다는 이야기는 온전해야 온전하지 못해. 병신이네.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란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야? 편안하기 때문? 아니, 불편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정치적 불균형 상태라고 써져 있는 거죠.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봄신령이 지폈나 보다 라고 되어 있죠. 지폈나 가로 열고 닫아볼까? 여기서의 지피다는 불을 지피다예요. 그래서 불을 지피다에 대한 의미니까 봄신령이 내가 이 봄 날씨를 맞이해서 자꾸만 돌아다니게 만들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의 세모. 그러나 현대시에서 그러나는 뭐다? 시상의 전환이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1년에서 뭐였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물어봤지. 올까? 라고 했는데 막상 즐기고 났더니 어때? 아, 여기 우리 땅이 아니지. 봄조차 빼앗겨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절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조금 어렵지? 중간 부분이 좀 어려웠어. 중간 부분이. 홈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얘가 봄을 분명히 조국에 우리가 봄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광복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광복이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대충 이해가 되거든. 근데 디테일 보면은 살짝씩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정지용의 향수.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죠. 중학교 작품에 있었을걸요.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지줄거리는 실개천이 회돌아나가고의 밑줄. 역동의 동작에 대한 이야기죠. 동적인 이미지가 쓰였다. 동적 이미지라고 적어주세요. 얼룩배기 황소, 얼룩배기의 밑줄. 검은색과 흰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얼룩배기는 시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피 금빛 계열은 울음을 우는 곳. 금빛 계열은 울음의 밑줄. 그래서 울음은 청각에 대한 이야기. 금빛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했다 해서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쓰였다 라고 되어 있죠. 울음을 우는 곳, 곳의 동그라미. 그래서 화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얼룩배기 황소도 아니고 실개천도 아니고 곳에 대한 이야기, 장소에 대한 게 바로 시적 대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친다 안 이친다? 이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질화로는 너네 집 안에 있는 쬐그만 화로 본 적 있냐? 겨울에? 본 적 없지. 지금으로 말하면 난로예요. 화로에 재가 식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다들 깊은 잠이 들었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비인밭에 비인밭 밑줄 비는 빈밭입니다. 그래서 시적 허용에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적 허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 음절수, 글자수를 조절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청각이죠. 말을 달린다. 말을 달리는 것처럼 눈가리에 보인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시각. 그리고 여기는 말을 달린다라고 했으니까 동적인 이미지가 마찬가지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에 시각하니까 공감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엷은 졸음에 졸음.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또 뭐야?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곳이 차마 꾸멘드리 칠리아. 자, 차마 꾸멘드리 칠리아의 밑줄. 그럼 이제 어때? 시행이 그대로 반복되었지. 그러면서 어때? 느낌이 연이 구별되고 있죠. 이게 바로 후렴구죠. 후렴구의 특징 뭐예요? 1번 동그라미 형식상의 통일성. 형식상의 통일성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 운율감. 반복을 했으니까 운율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시의 구조를 구분. 이게 후렴구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매 연마다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그 형식이 통일되어 있구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똑같은 게 두 번 이상 반복되었기 때문에 리듬감, 운율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 현대 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후렴구가 나오면 그걸 기점으로 나누면 작품의 의미들이 세분화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뭐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어디서? 흙에서 자랐다. 파란 시적 허용이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에 더 파랗다라고 했으니까 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빛이 그립다 뭐야? 자연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화살의 체크. 활살은 현대국에서 화살입니다. 자, 근데 화살을 함부로 쐈다에 대한 이야기는 목표를 향해서 아무렇게나 쐈다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꿈이 많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윤영기의 꿈과 동경이 어쨌다? 막연했다라는 단어로 이해가 되는 거죠.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래서 뭐예요? 그 꿈과 이상을 찾아서 뭐했다? 존나 헤매던 그 시절.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지 않습니다에 대한 이야기. 전설의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직유법이 되어 있고요. 밤물결이 춤춘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귀민머리의 밑줄. 자, 그래서 귀민머리 거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귀 밑 구름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가끔씩 고전시가나 현대시에서 귀 밑에 구름이 이렇게 흩날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이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의 밑줄. 발벗은은 뭐야? 신발도 없다의 의미야.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다? 되게 가난한 삶이다.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곳이 차마 꾸멘드리 칠리아. 아니요, 안 잊힌다.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원래 서리는 가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 가을에 서리가 있다. 까마귀가 우지짓고 청각에 대한 이야기.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난.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거리는 곳 밑줄. 그래서 뭐야?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화목했다. 화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이 차마 꾸면들 잊히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가난하고 소박한 삶이었고 잘 살진 않았고 자연 경치도 예뻤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 고향. 그것이 바로 그립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됐나요? 이 시는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밑줄.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각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공감각 이런 거 싹 다 썼습니다.
묘사한 고향의 정경을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으로 정의했다.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 전개의 밑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2년, 3년, 4년 sak 다 봤어 봐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 아니 그냥 나열만 했어. 열거만 했어. 그니까 뭐야? 유기적 관련성이 유기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후렴구는 회상 속에 떠오른 고향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뭔데? 잊을 수 없다.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쌓고 쌓다라고 하니까 그리움이 그 한 후렴구 하나에 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1, 2연에서는 1, 2연의 동그라미 넓은 고향 들판의 밝고 한가로운 정경에서부터 깊어가는 겨울밤의 정경과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그래서 정경의 밑줄,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의 밑줄. 이어 3년에서는 3년 동그라미, 동심과 꿈 밑줄. 그래서 화살을 아무렇게나 막 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4연 동그라미, 구김살 없는 어린 누이의 체크. 순박하다는 이야기예요. 구김살이 없다는 거 순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덤덤하게 살아가. 뭐에서 덤덤하게 살아가지? 가난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사시사철 이삭을 줍던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내의 밑줄 제시되었다. 따가운 햇살에서 아내가 곡식 찌꺼기를 주워야 했던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그조차 그리움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 화자는 지금 그 시절보다 더 낫지 좋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5연에서는 5연의 동그라미, 하늘에 있는 별 까마귀가 울고 지나가는 지붕과 도란도란 구수한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에서 가정의 단란한 밑줄 떠올릴 수 있다. 특히 해설피 함추름과 같이 참신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시어, 이런 걸 볼 필요 없습니다. 실개천 얼룩배기 활소, 거긴 가로 열어. 실개천부터 얼룩배기 황소 쥐라로 집배게 가로 닫아. 토속적 정감의 밑줄. 우리는 이런 시어들을 뭐라고 해요? 향토적 시어라고 합니다. 향토적 시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쥐라로 집배게 이런 것들은 뭐다? 다 향토적 시어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나중에 이 향토라는 단어 말고 아래 목가적이라고 써볼까요? 목가적이라고 써볼까? 향토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약간 서양적인 느낌이 그치. 있어요. 그래서 추일서정 이런 거 보시면 나중에 막 폴란드 망명 정도의 지표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향토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향에 대한 모습이고요. 목가적이라는 단어는 약간 프랑스나 아니면 저기 서구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그 약간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래서 막 라일락 나오거나 프로방스가 나오거나 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싹 다 목가적인 시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너무 빠르냐? 느리냐? 유리창 봅시다. 적당하지? 네. 유리창도 정지한 거죠. 우리 지금 토요일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최대한 많이 듣기야. 해석을 많이 들어보기. 오케이? 문제 푸는 거는 이게 다 된 다음에 해야 문제를 좀 풀든가 뭘 하든가. 그니까 우리가 수요일날은 또 뭐해? 그래서 수요일날은 또 빡센 거 하잖아. 그런 재미지. 데이 몇 가지 푸는 거예요? 데이 5까지. 수요일 거는 다 풀어가야 돼. 싫어, 꺼져. 유리창 1 봅시다. 정지용은 아들이 되졌어. 폐병으로 되졌어. 알겠지? 그거에 대한 시야. 봅시다. 유리. 여기서 유리는 진짜 유리창입니다.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 차갑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일단 파란색 해석 보지 말아봐. 차갑다. 촉각. 슬픈 것. 화자의 정서. 어른거린다. 열 없이. 여기서 열 없다는 열정이 없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기 없이 붙어섰다라고 했어. 입김을 흐리우니. 그래서 기운 없이 힘 없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까 화자는 어때? 지금 기분 좋은 상태? 아니,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뭐가 맥 빠졌다는 이야기지.
길들은 양, 길들은 것처럼. 여기서 길들다는 뭔지 알지? 개를 길들이다 할 때 사육하다 그의 길들이다야. 길들은 양, 양의 밑줄 별표. 야, 이런 양을 10으로 해석하면 안 돼. 길들은 양 언날개. 이거 뭐야? 두 날개? 아니,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 안 돼. 양쪽의 의미가 아니죠. 길들은 모양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모양처럼, 같이, 뭐 직유법으로 해석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길들은 양 했으니까 여기선 직유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유법의 표현기법에 뭐뭐 있었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의 양이야. 알겠지? 그래서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들은 새처럼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입김의 밑줄 위에. 입김이 뭐야?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화자는 뭘 보고 있냐? 입김을 보고 뭐라고 판단했지? 새라고 판단을 한 거야. 이해됐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요. 행동의 반복이죠. 그래서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지 봅시다.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까만 밤의 체크.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대. 뭘 했더니 하고 지우고 하고 지우고 했더니 물 먹은 별이 물 먹었대. 별이 물 먹었다는 표현은 별한테 물을 누가 지금 담갔냐? 아니지. 뭐야, 화자의 눈깔에 물이 어리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은 눈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직유법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홀로의 밑줄, 홀로라고 했으니까 외로움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유리를 닦는 것, 내가 지금 이 유리를 닦는 행동을 하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외로운 가로 열고 황홀한에 가로 닫고. 이거 뭐 역설법. 역설이면 뭐 이면적 내용, 뭐가 외롭고 뭐가 황홀한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외로운 심사, 심사의 밑줄. 심사는 마음의 마음의 상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감탄사죠. 영탄이 쓰였어요. 너는 너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시적 대상은 안 나왔지만 아들이에요. 이런 거는 아마 보기에서 주어질 겁니다. 산새처럼 직유법. 날아갔구나. 구나의 밑줄, 느낌표의 밑줄, 뭐 영탄. 그래서 영탄적 어조가 계속 쓰였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내용이 이해돼 안 돼? 잘 안 돼. 그럼 이제 거꾸로 봐봐. 네가 산새처럼 날아갔대. 누가? 아들이 어떻게? 폐혈관이 찢어져서 되졌대. 산새처럼 날아갔대. 근데 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지? 저 위에서 날개에 대한 이야기로 나왔었죠. 그래서 뭐야? 화자가 입김을 흐리워서 새를 봤던 것은 그 새가 바로 누구처럼 느껴졌다? 화자의 아들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서 뭐였다? 입김을 흐리고 지우고 했던 것은 뭐 자꾸만 아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간절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물먹은 별인 거는 뭐 아들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슬펐던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건 뭐 아들이 죽어서 외롭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입김을 불었더니 아들을 만날 수는 있기 때문에 황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씩 뜯어본 다음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게 시를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볼까요? 이 시는 시인이 어린 자식을 잃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어린 자식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그리움을 유리창을 매개의 밑줄 선명하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려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유리창을 통해서 아들을 만났지? 근데 우리가 보통 유리창 하면 뭐야?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단절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여기서도 단절감인가요? 여기서는 단절감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볼 때 뭘 해야 돼? 단어에 얽매이면 안 돼. 문장에서 이 시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생각해야 돼. 나중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유리가 등장을 합니다. 일행에서 삼행에서는 화자는 유리창을 향해 입김을 불어본다. 주변에서부터 지워지고 모양이 변하는 입긴 잡음은 날개를 파닥이는 새를 연상시키는데 그 새의 작고 변든 모습 속에서 화자는 죽은 아이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입김을 어리우는 행동은 아들과 만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4행에서 6행에서는 입김이 사라지자 아이의 영상인 새도 날아가 버리고 오직 컴컴한 어둠만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밤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허탈감과 상실감. 입김 했는데 어때? 아들 만나는데 갑자기 슥 사라졌다. 그러니까 허탈감에 대한 이야기. 유리창 저편에 있는 아이가 가버린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어둠 저편에 작은 별이 보이고 화자는 그 별에서 작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떠올리며 눈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말은 새도 아이였고 별도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오키? 오키. 7행에서 8행에서는 화자가 홀로 밤에 유리를 닦는 심정을 외로움 황홀한 심사라는 역설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식의 죽음과 다시 만날 수 없는 둘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외로움. 아까 그래서 뭐예요? 아들은 죽고 지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그것과 입김이나 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자식을 느낄 수 있다는 데에서 오늘 황홀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창은 화자와 죽은 아이를 단절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이해됐죠? 이제 아까 했던 말이 꼭 단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9행에서 10행에서는 고운을 통해 어린아이의 부드럽고 약한 모습의 밑줄, 폐혈관을 통해 죽음의 원인 밑줄, 찢어진을 통해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상에 이어 아아라는 깊숙한 탄식을 통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화자의 슬픔이 표출의 밑줄. 화자는 너라는 대명사로 아이를 직접 가리켜 절제했던 감정을 어느 정도 노출하면서 잠시 머물다 훌쩍 떠나버린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의 밑줄 드러내고 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아니, 하나 더. 춘설 봅시다. 문 열자. 선뜻 느낌표 영탄이죠. 선뜻이란 단어는 뭐야? 갑자기, 문득 이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갑자기 뭐야?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럼 볼까? 먼 산이, 멀리 있던 산이 이마에 차갑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산이 나에게 가까이 온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집중을 했더니 한순간에 와닿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 산, 시각, 눈깔로 봤던 게 뭐 차갑다, 이마에 차갑게 느껴졌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에 촉각화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공간각을 보고 있지만 공간각의 표현이 대놓고 그렇게 써진 것뿐만 아니라 뭐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도 공간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 알겠지? 우수절, 절의 체크. 절은 절기입니다. 절기. 24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수절이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시간적 배경이 나타났고요.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맷뿌리, 산봉우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 그래서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머리바지는 뭐냐? 머리를 서로 들이받았다지. 이마바지니까 산과 머리가 만났다라고 다시 한번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음이 금가고, 왜? 우수절은 뭐 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얼음이 금가고, 그래서 겨울이 끝났고 바람이 새로 따랐다라고 했으니까 봄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흰 옷구름, 하얀 옷구름이 저절로 향기롭다. 시각의 후각화. 그래서 향기로워라, 워라의 밑줄. 그래서 이것도 뭐야? 감탄, 영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봄을 맞이한 그 기쁨, 선덕스러움,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여기서도 양은 뭐? 살아난 것이, 살아난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옹송그리다는 뭐야? 겨울에는 움츠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들이 약동한다, 생명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에 대한 이야기. 감탄사, 꿈 같기에 설어라, 낯설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서럽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낯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가깝겠어요. 그 이유는 뭐다? 겨울에는 꼼쳐져 있다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봄에 이제 생명들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이 낯설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설어라의 밑줄. 그러면 낯설다, 이거 형용사냐 동사냐?
형용사지. 근데 설어라, 낯설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감탄에 대한 이야기지. 감탄이라고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영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봄에 대한 이야기. 파릇한 시각, 새순이 돋고 움직이지 아니하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그래서 다 뭐예요? 오물거리다, 파릇하다, 시각에 대한 이야기. 꽃피기 전, 철아닌 눈, 가로 열고 닫읍시다. 여기서 철아닌 눈은 봄눈에 대한 이야기죠. 핫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 뭐하냐? 도로 춥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핫옷을 벗고 싶대. 봄을 만끽하고 싶다. 혹은 겨울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차가운 것에 대한 이 뭔가 오히려 가깝게 느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봄을 더 잘 느끼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와 감상 볼까요? 이 시는 초봄에 내린 눈을 통해 봄이 오는 기운을 생동감 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보통 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주로 겨울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이 시에서는 초봄을 알리는 역할의 밑줄, 시인의 참신의 말썽이 돋보인다. 1에서 3년은 화자가 초봄에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본 놀람, 그래서 뭐야? 문을 열었더니 먼 산에 있던 그 차가움이 내게 느껴지는 것만 같다라는 표현, 공간과학적 표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연에서 유견은 겨울 내내 잠겨있던 생명의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감탄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가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도로 춥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차가운 눈 속이지만 어느 때 가까이 다가온 생동하는 봄의 기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키.